네, 지금 우리는 그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특허권의 효력은 곧 이 특허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어떤 식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타인의 침해를 금지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리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특허권의 효력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특허 실시권인데, 지금부터 공부할 특허 실시권은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특허권자인 내가 이거를 나 혼자 쓰기에는 기술이 너무 그러니까 자본력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로서는 이 내수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거나, 물론 독점하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에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일부 허락을 해주는 것을 특허 실시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통상 실시권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통칭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굳이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쓸 필요는 없고, 실시권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특허권은 또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목적을 좀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는 특허 실시권을 보게 될 건데, 유인물 16페이지에 보시면 특허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 발명을 적법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용 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용 실시권을 설정받은 실시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용 실시권을 가진 사람은, 이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었죠.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등. 이건 다 예시예요. 이거 등등, 이 특허 발명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실시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에 대한 특허권자의 실시권을 전용으로 허락을 받은 사람은 실시료가 조금 비싸겠죠. 전용 실시권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니까. 이 허락을 받은 사람은 특허권자처럼 독점적으로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독점적이냐면 특허권자도 배제한다. 이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을 맺으면, 만약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을 맺으면 특허권자도 이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전용 실시권이다. 근데 이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전용 실시권을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용 실시권을 특허권자랑 이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과, 그러니까 인적인 차원, 물적인 차원이 결합된 아주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시권만, 이거는 실시권자의 권리지, 이것도 권리예요. 이 권리의 양도라는 것은 원래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전용 실시권, 둘 사이의 계약을 체결해서 생긴 이 전용 실시권자의 전용 실시권을 양도를 할 때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권리의 양도가 된다. 근데 권리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생산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전용 실시권자가 공장이랑 통째로 전용 실시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본력이나 인적이나 그런 부분이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소지는 좀 적은 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 자, 상속을 그냥 예시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전용 실시권자가 죽었어. 사망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 전용 실시권을 당연히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특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을 보면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가 있다. 자, 질권 설정 빼고 일단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가 있게 돼 있어. 실시권의 허락은 당연히 누가 할 수 있는 거겠어요? 특허권자가 하는 거겠지? 근데 전용 실시권자도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왜? 전용 실시권을 맺으면
그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도 배제를 하기 때문에 전용 실시권자만이 특허권자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허권자도 못하고. 즉 통상 실시권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전용 실시권자인 거지. 다만 특허권자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내 전용 실시권에 대해서 통상 실시권도 허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용 실시권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통상 실시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나도 그 실시행을 할 수 있고 나는 전용 실시권자니까. 통상 실시권자는 이렇게 독점적이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권을 맺으면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전용 실시권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대. 아, 내 권리도 아닌데 이 특허권이. 근데 질권 설정도 할 수 있대. 자, 전용 실시권자가 질권을 설정하는 대상은 특허권이 아니라 전용 실시권이에요. 전용 실시권. 우리가 질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에서 동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담보물권이 질권이다. 즉, 내 권리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돈을 못 갚으면 내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담보라 그랬지. 근데 전용 실시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특허권자한테 전용 실시권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못해. 내가 전용 실시권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일단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못 갚으면 이 내 전용 실시권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전용 실시권을 담보로 한 질권의 설정이에요. 우리가 돈을 차용할 때. 자, 그럴 경우에는 특허권자한테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겠지. 특허권자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용 실시권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용 실시권은 굉장히 특허권자와 동일한 권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아까 통상 실시권을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전용 실시권은 아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독점 라이센스를 어느 회사랑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 특허권자는 따로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전용 실시권을 맺어서 이 사람만 이 실시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자, 통상 실시권은 뭐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데 이 통상 실시권자도 마찬가지로 이 실시권 계약에 따라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행위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이나 둘 다 업으로서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권 계약에서 정한 실시행위의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근거로 기반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의 차이는 배타성에서 있어요. 배타성. 통상 실시권은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실시권 계약으로 맺은 권리의 범위를 침해해도 침해 행위가 구성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허 발명에 대해서 이 특허 발명을 생산을 하는 실시 행위를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실시 행위를 A, B, C, D, E 뭐 5명한테 다 통상 실시권 계약을 맺어서 실시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용 실시권은 어떨까? 이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을 F라는 사람한테 맺었다. 그러면 통상 실시권도 못 주겠지. 왜냐면 전용이니까. 이 사람 혼자 쓸 수 있고 특허권자도 못 쓰니까.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범위화에서 구분이 되는 거다. 그럼 전용 실시권은 당연히 실시료의 수준이 통상 실시권자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이 되겠죠. 우리가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기술을 통한 사용 수익을 할 때 우리는 실시권 계약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때 이제 뭐 전용 실시권을 한 개 기업한테만 주는 것,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다른 뭐 여러 뭐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죠. 자, 16페이지의 첫 번째 이제 허락 실시권, 법정 실시권, 뭐 선사용자 등등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다 통상 실시권을 언제 어떻게 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허락 실시권이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통상 실시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허락 실시권이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는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특허권자랑 실시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랑 실시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냥 실시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게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자, 법정 실시권은
우리가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통상실시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여러 가지 뭐 실시권을 맺을 수 있는 특허청장한테 일러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 다 법정 실시권이고,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 직무발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몇 시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직무발명이라는 것 아주 대표적인 법정 통상 실시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연구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위해서 발명을 한 거지. 이 발명은 누구의 특허가 되느냐? 삼성전자의 특허가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명가죠, 사실은. 이 발명가는 특허권을 갖지 못해.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그 특허 발명을 위해서 고용해서 특허를 한 사람이, 발명을 한 사람이니까. 이걸 우리가 직무발명이라고 부르는데, 특허권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갖지만 이 연구자가 퇴사한 이후에 내가 발명한 이 물건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특허권자는 아니지. 특허권자는 당연히 삼성전자니까. 이럴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기 싫겠지. 되게 뒤통수 때리는 일이 될 테니까. 하지만 직무발명을 통한 통상 실시권은 얻을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선사용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의 권리자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해당 특허의 무효 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른바 중용권이라고 불리는 법정 실시권이 부여되는데, 선사용권자와는 다르게 대가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A라는 특허 발명이 있어요. 원래 있었어. A라는 특허권이 있었던 거지. 근데 뭐 갑이라는 사람이 만든 A라는 특허권이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똑같은 B라는 특허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까? 특허청의 입장에서 있겠죠. 모든 기술을 언제 그걸 다 진짜 빠짐없이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특허청의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똑같은 특허 발명인데, 을은 이 특허 발명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특허권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해서 특허권을 받은 거예요. B라는 특허권을. 그래서 이 B라는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이 이 을의 특허는 내 특허랑 똑같은 건데 이거 무효인데? 라고 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그러면 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을이라는 사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발생을 했겠죠. 자, 을 특허, 여기가 갑 특허. 이때부터 이때까지 을이 특허를 실시하고 있었어. 자신의 B라는 특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무효심판이 청구됐지. 무효심판 청구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 이 해당 특허가 무효인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즉 다른 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중용을 하자. 중용권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야, 뭐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해당 특허를 실시권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썼다고 봐줄게. 대신 그 전까지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도록 해. 갑한테. 네가 모르고 했지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실시해서 본의 아니게 갑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실시권이 있었던 걸로 봐서 실시로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이 이후에도 쓰기 위해서는 실시권 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의 권리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디자인권의 기간 만료 전의 실시권인데, 자, 디자인권도 존속 기간은 20년이에요. 그런데 디자인권 기간 만료 전의 실시권이래.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서로 저촉 관계가 없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시에 설립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디자인이 곧 특허 발명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디자인권과 특허권이 어떨 때 저촉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자동차 타이어예요. 타이어는 디자인적으로도 막 모양 같은 게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연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아주 고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의 대상도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각각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두 명의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한 이 특허 변명에 대해서 두 명의 권리자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 다만 이 기간이 다른 거야.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이 20년인데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근데 만약에 디자인권이 먼저 받았어요. 디자인권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가 디자인권 받은 날. 이때가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받은 날이고 이때가 디자인권이 만료하는 날이고 이때가 특허권이 만료하는 날이야. 뭐 특허권 만료는 상관없겠지만 여하튼 디자인권자는 자기가 디자인권을 받았으니까 20년 동안은 적법하게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16년이 됐을 때 이제 16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사용 수익을 했는데 특허권은 16년이 됐어. 이때 디자인권을 만료하고 디자인권이 만료하면 이제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본의 아니게 특허권,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지금까지 적법한 권리를 써왔는데 갑자기 남은 시간 동안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럴 경우에는 법률로 정해서 통상 실시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디자인권의 기간 만료 전에 실시권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통상 실시료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내야 된다. 통상 실시권은 기본적으로 다 유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질권 실행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122조에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 실시권은 뭐냐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그 특허 별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 별명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된다. 이건 뭐냐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질권 뭐예요? 내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지. 근데 돈을 못 갚게 됐고 결국 내 특허권은 다른 사람한테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기 전에, 즉 질권 설정을 하기 전부터 내 특허권을 이용해서 실시를 통해서 업으로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내 기술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내 기술을 그냥 못 쓰게 만들면 이치에 반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랑 통상 실시권을 맺을 수 있도록 법률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다만 당연히 경매로 그 권리를,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한테는 돈을 내야 되겠지. 전 특허권자가. 그렇죠? 그게 바로 질권 실행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강제 실시권에 의한 제한은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실시권을 줄 수 있는 것. 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로마자 5번 특허권의 변동이 있어요. 특허권도 재산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도도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공유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나 마찬가지인 거지. 포괄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상속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내가 내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았어. 그냥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니까. 팔았으면 판 사람은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바로 등록을 해야 돼요. 제가 이 특허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게 등록이에요.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이전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특허 이전에 대한 등록을 특허청에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쓸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계약이 청약이 되고 승낙이 됨으로써 이미 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권리는 넘어간 것으로 보겠지만 일단 뭐 악용 사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은 20년인데 예외적으로 의약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시험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실험을 한다거나 특허는 먼저 선원주의가 중요하니까 먼저 특허는 출원해놓은 상태에서 5년 정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 5년은 연장 청구를 해가지고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처음에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심사 청구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충분한 시간, 시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허 등록한 이후에 특허 출원시로 소급을 해서 존속기간이 20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5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입니다. 뭐 특허료 미납에 의한 소멸, 특허료 안 내면 특허권은 소멸된다라는 뜻이죠. 자,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소멸 19페이지 보면 특허권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상 국고 기속이 되지 않고 소멸한다. 자, 일반적인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이 돼요. 국고로 귀속. 그런데 만약에 권리가 또 국고로 귀속, 특허권도 다른 재산권이랑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없어서 국고로 귀속이 되게 된다면 특허권이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되죠. 이거 산업정책에 반하잖아. 공중한테 푸는 게 낫지. 그래서 특허권이 상속인도 없이 완전히 이제 넘겨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재산권처럼 국고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한테 그냥 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특허권이 소멸되게 된다. 좀 특이한 점이죠. 특허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뭐 특허권자가 나 이제 특허권 포기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만약에 내 이 특허권자가 전용 실시권자나 뭐 질권자, 나한테 그 담보대출을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가 있겠지. 나한테 전용 실시료를 내고 독점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전용 실시권자나, 아니면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특허권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특허권을 포기해버려? 그럼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겠죠. 동의를 해주지 않겠지. 그럴 경우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우리는 회사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